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빌려준 돈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영상의 목차는 첫 번째, 빌려준 돈 과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투자금인지, 두 번째,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한지, 세 번째,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라고 주장을 한다면, 네 번째, 지급 명령과 민사소송이 고민이 된다면, 다섯 번째, 차용증 작성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지인 또는 지인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금액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 또는 주식 투자 및 그 밖의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돈을 빌려주었던지 투자하였던지 간에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하면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줄 때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준 것,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돈을 준 과정을 본다면 과연 대여금인지 또는 증여인지 투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를 했고 그 투자금이 손실을 입어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채무자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주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채권자가 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다만 이번 영상은 대여금과 증여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음 영상에는 대여금과 투자금에 대하여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되고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만약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용증이 없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준 사실만으로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돈을 준 자료는 돈을 보냈다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양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첫 번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채권자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증여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채무자가 예전에 빌려준 돈을 채권자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아 지금은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을 채무자가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대신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입출금 거래 내역, 녹취나 문자 등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 내용 증명, 문자, 전화 등으로 변제 도촉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체 내용만 있고 차용증 또는 각서가 없는 경우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 문자 메시지, 카톡 등 추가 증거 여부 등 종합적인 증거 자료와 금전 대여 정황을 모두 검토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관계는 대여금이지만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 또는 각서를 꼭 받으시고 이를 받기 어렵다 하시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카톡,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 세 번째, 변제 기일 도구한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연인 등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깊은 유대감 때문에 피고에게 채용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주장을 한다면 피고는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을 합니다. 채용증도 없고 증여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이나 소액의 금전은 서로를 돈독하게 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고받은 선물이 고액이었거나 일방이 용돈처럼 준 금전이 상당한 거액이었다면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교제 기간 중 받은 선물이나 현금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그것이 단순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전제는 무상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으로 약정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반환할 것을 상대방과 약정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598조에 의해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경우 증여인지 대여인지 선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첫 번째, 문자 및 녹취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가 언제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을 피고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나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여한 금액 및 명목을 확인합니다. 만약 피고가 일정한 금원을 꾸준히 원고에게 돈을 받았다면 이는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 계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선물 또는 여행 비용,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증여 계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만약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대금 등으로 피고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지출이 된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고의 경제적 여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마련한 이후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의 원금과 약정된 이자와 소송 제기 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체결, 두 번째, 목적물의 인도, 세 번째, 반환 시기의 도래,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 사실과 이율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차용증 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위조되었다. 채권자와의 다른 거래 관계로 채권자로부터 받을 돈과 상계했다. 원고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여 변제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돈이다.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을 해본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 소장 부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대여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대여금 소송은 전혀 모르던 사람들 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알고 지냈던 친구, 가족, 선후배 등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금전거래를 하면서 그 근거를 남겨두면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을 조기에 막을 수는 있지만 가까운 지인 관계에 있는 차용증, 지불각서 등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용증 대신 예를 들어서 현금 보관증,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 보관증,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이름보다 차용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지만 문서 제목에 대하여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제목보다 작성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전 대여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하고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과 관련하여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당사자들 간에 만나서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 첨부 등을 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들 간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메일, 문자, 카톡, 팩스 등의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등에 차용증 양식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차용증 양식이 나오고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차용증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상 들어갈 내용은 첫 번째,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두 번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세 번째,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 네 번째,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변제 기일, 다섯 번째, 이자가 미지급할 경우 기한 이의 상실 조항, 여섯 번째, 작성일자, 일곱 번째,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 번째,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와 다섯 번째, 기한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이면 차용증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자를 주기로 하였다면 차용증 상에 이자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개인끼리 대여금을 주고받을 때 이자 약정을 한 경우 이자 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연 2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약정하면서 금전을 빌리고 빌려준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약정한 이자가 이자 제한법에 따른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 약정한 이자가 연 24%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 제한법 제2조 사항에서는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해버린 경우에는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 제한법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 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판시하면서, 채권자에게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권리와 함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 제한법은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대부업자,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채무자 본인이 먼저 주겠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자 제한법 위반 행위일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채권자가 고리 대부를 강요했다거나 고리를 받기 위해서 협박 등을 한다면 강요죄나 협박죄, 불법 추심 등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자 제한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 반의사 불벌죄나 신고죄가 아니어서 채무자가 고소를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또는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즉, 채무자가 언제 갚을지에 대한 약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첫 번째,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에 전부 주기로 하는 경우, 두 번째,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원금만 변제기에 갚기로 하는 경우, 세 번째,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만 한 번에 갚기로 하는 경우, 네 번째,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나누어서 갚기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30년 1월 1일까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자 약정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빌린 돈 1,000만 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때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급은 2021년도니까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채무자에게 2030년 1월 2일까지는 채무 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는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동안 채무자는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채무자가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달 원금 100만 원을 10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차용증 작성하였는데 채무자가 2달 동안 원금 100만 원을 갚지 않거나, 채무자가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금은 10개월 후에 갚고 매달 1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채무자가 2달 동안 이자를 갚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채권자는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제기가 10개월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차용증에 기재하면 10개월 전이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10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하되 2회 연체 시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매월 이자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하되 2회 연체 시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금 및 이자를 채무자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금 및 이자를 채무자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신용 상태가 악화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금 및 이자를 채무자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거나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비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이자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여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차용증 유무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여금 소송에서 100%에 가깝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다음 영상에는 대여금과 투자금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